방금 소개받은 허경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볼 거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제가 소규모 주택 정비라고 하는 가로주택 모아타운에 관한 현재 심의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로주택 모아타운이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지금까지 심의위원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에 포함될 수 있을 가능성도 많고요. 전체적인 시민분들이, 국민분들이 많이 모이셨으니까 제가 설명드릴 내용에 그런 지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제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질문하실 내용은 잘 메모를 하셨다가 질문을 맨 마지막에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웃옷을 좀 벗고 강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은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이 돼서 국민들께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 가로주택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 제도가 도입되게 됐고 하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고 국민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생겨서 그와 같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정책이 도입됐고요. 저 모아타운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하면서 서울시 내 모아타운이 한 80개 한 정도 이상이 지정이 돼 있고 그중에 서울시의 관리계획 심의라든가 구체적인 사업 실행 계획인 통합심의, 건축심의까지 진행된 단지들도 이제 여러 개 단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러한 것들이 초기에 많은 세대수, 그다음에 많은 주택 공급을 위해서 했던 제도에서 지금은 모집하는 방식보다는 주민들이 제안해서 하는 사업장, 여기서 많이 보던 제안 사업장 위주로 선정하는 제도로 추진 제도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제도 발전의 기본 틀은 뭐냐면 국민이든 시민이든 원하는 방향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설명드릴 내용이 이 모아타운을 진행하면서 다른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많지만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항상 독립하게 돼 있는, 존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사유 자체는 관의 입장이라든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양쪽이 타당한 이유들을 가지고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대했을 때는 그러면 과거에는 모아타운을 최초에 지정했을 당시에는 해제하는 기준 자체가 없었었어요. 모아타운을 지정하면 어떻게 해제하는 기준이 없었는데 근래에는 그러한 제도들도 국민이라든가 시민의 뜻에 따라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들도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유하고 계신 토지라든가 그다음에 도시라고 하는 이런 강동구에서 아파트를 새로 짓는 방법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하거나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경우 이와 같은 것들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형태고요. 맨 앞에 불 하나를 따로 꺼줄 수 있나요? 요걸 꺼주고 저 뒤에 걸 꺼주시면 좋은데 조명이 맨 앞에 거.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도정법에 의해서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원칙이 도정법에 무슨 규모를 달고 있냐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면적 규모니 대부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땅을 원칙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1만 제곱미터가 안 되는 조그마한 단지들은 재건축도 못하고 주민들이 합의해서 어떤 하려고 해도 규정이 없어서 어떤 집이 반대하고 어떤 집이 찬성하면 이걸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는데 참고된 것은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곳을 어떻게 개발해 줄 거냐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서울시 지구단지 수립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땅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토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면적이 가운데 있던 조그마한 길도 있을 수 있고 공원도 있을 수 있겠죠 안에 그러한 것들을 없애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통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5,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이 규모에 들지 않는 것은 주민들끼리 각자 합의해서 하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됐고 그 제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들은 빈집 사업이라든가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고 시행하는데
이것들의 면적은 뒤에 표에서 보시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략적으로 다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을 구성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대규모 단지만 개발할 수 있었는데 소규모로 연립주택 몇 개 가지고 있다든가 단독주택이 한 25 있는데 하나의 가구로 둘러싸인 곳이 개발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여기는 제도를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되는데 여기서 처음부터 출발해서 갈수록 규모가 커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4.1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의 가로 6m 길로 둘러싸인 구역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안에서 두 집이 합쳐서 하나의 집을 지을 수도 있고요. 4집이 합쳐서 지을 수도 있고 몇 개 집이 합쳐서 지을 수 있는 것들이 4.1주택 정비 사업인데 이거는 면적이 대략적으로 저희가 손시심을 쭉 해보니까 들어오는 것들이 약 한 600제곱미터 내리더라고요. 그 이상을 주민이 합의 보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 가로 구역 내에서 몇 집이 합의해서 집을 짓는 거 이렇게 짓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가로 구역에서 가로 구역을 통째로 다 집을 짓는 방법. 이것도 면적이 일반 제곱미터 미만이 해당되고 이 가로로 둘러싸여 있는 구역에서 이 가로가 6m 이상 도로고 가운데 6m 이상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가 폐지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6m 이하니까 4m로 되어 있는 도로는 폐지가 가능하겠죠. 이런 부분이 이게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기본적으로 10,000제곱미터가 초과해야 되는데 10,000제곱미터가 아닌 종전 세수가 150가구 되는 10층짜리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아파트 단지들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면서 종전에는 살던 가구가 200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도로를 폐지하고 이런 사유는 없죠. 없이 그냥 하면 되니까.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역세권이라든가 중공업적 여기서 바꿨거나 과거에 그 중공업적으로 그 규정된 지역에서 소규모로 개발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원칙은 5,0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땅들은 5,000제곱미터를 용도지역을 크게 상향시켜서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상가도 같이 지을 수 있겠죠. 이런 사업들을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용법에 빈집이 소규모 법에 정하고 있는 사업 방식은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4.1주택 정비 사업은 이렇게 하나의 가로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두 집이 뭉쳐서 같이 사업하는 거, 이렇게 두 집이 뭉쳐서 사업하는 거, 이렇게 4집이 뭉쳐서 사업하는 거, 그것을 기존의 가로망에 흔들지 않으면서 그 범위 내에서 이런 길들 조그마한 길이 있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업하는 거, 이렇게 사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수용적으로 건립되어지는 형태를 보게 되면 한 동짜리 이런 건물로 들어서게 됩니다. 대부분은 SH나 LH에서 소유자분 것을 제외하고 소유반지를 제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체 다를 임대주택으로 가져가는 공급 방식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도 몇 개 구역이 저쪽에 고덕동 쪽에 몇 군데 곳이 서울시 시민을 통과해서 이와 같은 그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규모가 작죠. 대략적으로 200평 정도, 땅 면적 200평 정도로 소규모로 이루기 잘 되는 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사업은 이렇게 둘러싸이는 구역을 하나 구역의 도로 크기가 이게 6m 이하여야 됩니다. 6m 이하, 6m 도로 둘러싸인 구역을 하는 건데 대략적으로 10,000대 정도를 해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건물 형태가 이러는데 대략적으로 여기서 건립되는 세대수를 거꾸로 그러면 10,000배를 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면 주민들이 희망하는 대략적인 평형이 25평짜리, 33평짜리, 40평짜리 이런 것들 희망하시죠? 근데 그런 희망 세수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건립하는 가구수가 100세대에서 대략적으로 한 200세대나 250세대 범위를 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발된 규모가 200세대 미만이거나 약간 넘는 경우 소규모로 개발되다 보니까 퓨티시랜드라든가 지상 내 전체적인 공원화되어 있는 조경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실제 거주하시는데 불편함을 가져오겠죠. 이게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세 번째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은 뭐냐면 종전에 이 단지들은 연립주택 단지로 되어 있었어요. 5층짜리로. 그래서 연립주택 단지 한 단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 각각이 종전에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재건축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대지 면적이 10,000배 미만이면서 결국은 이 면적 자체가 사업 면적이 종전에 설명드렸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면적과 동일하기 때문에 건립하는 세수도 대략적으로 200에서 250개 미만. 보통 들어오는 것들은 저희가 시민을 해보니까 대략 한 100개에서 200개 사이가 가장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건립 세수가. 똑같은 그런 그 사업 방식인데 다만 소규모 종전에 살고 있는 형태가 연립주택 단지거나 아파트 단지거나 소규모로 되어 있는 이런 단지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역세권 사업은 이와 같이 이제 주상복합 형태로 지어지는 형태인데 여기에 가까운 무한 동네에 5,000제곱미터 규모를 위해서 설정한 사업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 이제 저희가 서울시 심의를 해보니까 역세권 재개발 소규모 정비 사업에 이 재개발 방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사업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가가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끼리 토지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합의를 봐서 오는데 되게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는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정책을 만들게 됐는데, 기본적인 도입 배경은 뭐냐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단지가 공급되는 세대수 자체가 200가구 미만인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희망하는 것은 왜 재건축하고 재개발하는 단지들은 1000세대도 있고 2000세대도 있고 5000세대도 있고 하는데 500세대짜리도 있고 하는데 우리 구역은 결국은 해봐야 200세대 미만짜리 아파트를 짓는 거냐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불만을 많이 제기하시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 구역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뭘 했냐면, 국회에서 소규모 주택 관리구역 제도라고 하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얘기하는 모아타운입니다. 그리고 모아타운 도입 배경은 뭐냐면 기존 제도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모아주택, 모아타운 개념을 설정을 했어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좀 전에 시민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200세대 되는 아파트 단지,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설명을 하기 위한 거예요. 200세대 되는 단지를 아파트를 재건축할 바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구역이 최소한 400개 이상 되는 단지를 만들어달라 라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구역 면적을 확대해 준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1만 제곱미터였던 것을 2만까지 넓혀주면 1만을 200세대 진다고 하면 곱하기 2가 되겠죠. 2만이면. 그러면 2만 제곱미터가 될 거고, 세대수가 전전에 200세대였다고 한다면 새로 지어지는 게 400세대가 넘겠죠. 그러면 어쨌든 400세대 정도가 되면 서울 시내에서 이와 같은 아파트를 지었을 때 어쨌든 아파트 단지로 부를 수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커뮤니티라든가 지상의 옥상 공원, 옥외 조경 공간, 공원화 시설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거주성이 좀 좋아지고,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가치로서 좀 프리미엄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구역을 전체 확대하는 게 하나이고, 두 번째는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정비 기반시설 확보, 용적률 및 침수 완화, 공공건축과 설계를 지원을 통해서 이 소규모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공에서 설계라든가 일정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을 공공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이 근거가 예를 들면 그것은 이제 법제화하지 않으면 관에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법제화되지 않으면 어떤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관이든 민간이든. 그래서 이거를 법제화하는 제도를 거쳐서 2021년 9월부터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이라고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소규모 주택 개정을 한 거예요.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한 내용에 보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큰 틀을 잡았냐면, 어떤 도시가 있다라고 하면 한 구역이 있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가로주택 사업, 모아주택, 가로주택 사업, 자율주택 사업을 하는 것들이 하나로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조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 땅을 10만 제곱미터, 약 3만 평 크기로 땅을 한번 잘라보자. 그래서 10만 평 정도를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이 10만 제곱미터 구역을 정해서 이 구역 안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 지역은 주민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자율주택 동사업이라고 하는 걸 하고, 이 지역은 모아타운을 다 묶어서 이걸 모아타운을 하자. 대신에 여기 있던 길들을 다 폐부해서 중간에 있던 공원들을 옮겼을 때 여기다가는 주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하나 도입을 하자. 공원을 만들자, 도서관을 만들자 같은 것들을 전체 구역에서 정할 수 있겠죠. 도시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10만 제곱미터가 하나 전체적으로 개발이 다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 구역이 아파트 단지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안에 적정한 규모의 공공시설들이 제대로 들어와서 거주성이 향상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살만한 동네가 되겠죠. 이와 같은 제도가 기본적으로 모아타운 제도가 됩니다. 면적 기준은 10만까지 할 수 있고요. 10만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정비사업에서 통하는 방법과 도정법에 통하는 방법과 소규모 재건축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결국은 그래도
하나의 가로주택 크기로 봤을 때 가장 큰 규모가 2만까지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면 2만인 하나의 단지가 되니까 이런 단지들을 2만인 단지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2만인 단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옆에 또 하나의 2만인 단지가 각각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4개를 단지가 개발된다라고 하면 2만씩 개발된다면 이 4개의 단지들을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하나만 두고 다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자. 그 다음에 이 4개의 단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4개의 단지에서 써야지는 커뮤니티 시설, 뭐 뷰티 센터라든가 지역 골프 연습장, 주민들이 모이는 북카페 이런 것들을 4개 구역이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면 제대로 된 걸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4개 구역을 한다면 하나 구역이 400개씩 가정을 하면 하나, 둘, 셋, 4개를 하게 된다면 1600가구가 되겠죠. 1600가구에 맞는 지하주차장을 통째로 다 같이 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공예산, 공원이나 이런 것들도 적정한 위치에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단지의 휴식시설들은 각각의 단지별로 하지 않고 하나로 다 묶어서 전체 주민이 이용하기 가장 좋은 곳에 배치를 해주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1600세대 단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사업 시행하는 시기가 여기는 뭐 내년에 하고 여기는 동시에 받다 보니까 2년 후에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개발이 다 완료가 되면 후기에 목적한 시민들이 원하는 아파트 단지로서의 어떤 성격을 가질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이 모아타운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단지가 하나의 단지로 해석되지는 않고 각각의 피치가 하나, 둘, 셋, 4개로 형성되는 상태에서 이 단지들을 건축 계획을 하다 보니까 종전에 있었던 건축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서 완화 적용하는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모아타운 할 때는 이걸 완화해준다. 일반적인 정부 사업이 완화해준다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렇게 하나의 구역이 둘러싸인 구역에서 6m로 도로 둘러싸이지 않는 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 구역들도 이것을 이렇게 완화가 될 수 있게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구역을 합치는데 가운데 길이 6m가 있으면 폐도를 못했거든요. 근데 모아타운에서는 6m를 넘어도 폐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단지가 어쨌든 중간에 이런 브록이 있다고 한다면 이 브록에 이렇게 6m가 있고 요 가운데 6m 길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쪼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6m 이상도 폐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구 단위의 수입 지침을 의지하도록 되는 규정에 의해서 폐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폐도하고 두 개를 묶어줄 수도 있겠죠. 반대로 가운데 있던 이 길들, 한 6m 길들은 이 길을 여러분한테 파는 개념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심의하거나 도시계획적 원칙은 가운데 있는 길은 밖으로 꺼내서 확장을 해주면 되겠죠. 대신 이 땅에 대한 것은 서로 맞바꿔줍니다. 쉽게 가운데 있는 길을 폐도하고 양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면 맞바꿔주면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럼 가해 길로 이루어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는 게 이 6m 가로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해준다라고 하는 게 제도고, 두 번째는 면적이 당초에 1만이었던 것을 2만까지 해준다. 그러면 건립가구 수가 해줘.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서울시 시민을 해보면 2만 정도까지 다 차 있는 구역을 보면 대략적으로 건립하는 가구 수가 450에서 500개가 좀 못 되는 정도 규모가 나오더라고요. 2만. 대부분 이제 이 특징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면 그 단지에 살고 있는 기존 주민들이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파트를 새로 신축하기를 희망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런 가로구역에 둘러싸이는 구역들이 대부분 연립주택이 있거나 그렇다면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식의 구성들이 많더라고요. 길을 보면. 왜냐하면 종전에 길들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대략적으로 작은 평수 25평짜리를 많이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서울시 심의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450에서 500세 정도 단지가 하나씩 들어오더라고요. 2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매도청구권이라고 생겼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업구역을 했을 때 반대자가 있었을 때 일정한 수의 동의서를 확보하면 나머지 이 동의서를 내지 않은 거는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매도청구권입니다. 매도청구권인데 이거는 그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우리 이제 소규모에서도 말씀드린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서는 수용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로주택이라든가 이것들은 재건축 사업으로 와서 매도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매도청구를 소장을 접수하면 수용권 확보하는 것으로 가진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밑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일단 규모를 크게 해드리기 위해서 구역의 범위를 넓혀드린 거고, 이렇게 구역을 넓혀드렸을 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건축적인 완화를 해줘야만이 아파트를 더 많이 줄 수 있겠죠. 종전 땅에 이런 땅이 있었는데 이걸 합쳤어요. 합쳤을 때 2만이다라고 하면 이 땅에 대해서 건축 기준을 완화해줘야
용적률을 300이든 250든 찾을 수 있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념인데 일단 용도지역을 상향해 줍니다. 좀 전에 1종이다 2종이다 하면 무조건 1단계 용도지역을 상향해주도록 모아타운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용도지역을 1종 2종으로 상향시켜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지경계선에 대한 완화가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가로주택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7층짜리 건물들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으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길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기본적으로 뛰는 것은 아파트 높이에서 도로 반대쪽까지 거리가 아파트 높이의 2분의 1만큼을 뛰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0층이라고 한다면 아파트 높이가 대략적으로 30m 정도를 돼요. 그러면 여기 도로에서 7층이라고 한다면 아파트 높이가 대략 2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도로가 있다, 앞에 있는 도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도로 중심에서부터 그 20m의 절반 10m를 떼야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죠. 7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다면 이렇게 되는데 이 가로주택 사업을 하면 땅의 크기가 적기 때문에 7층을 그 10m를 다 띄고이라고 하면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높이를 4분의 1로 완화해 준 겁니다. 쉽게 전에 10m 뛴 것을 4분의 1 완화해주니까 5m가 되겠죠. 5m를 뛰면 7층을 줄 수 있던 거예요. 이 7층 뛸 수 있던 것을 모아타운이 되는 경우에는 15층까지 완화해 줬습니다. 15층. 일반 가로주택에서는 7층까지만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모아타운에서는 15층까지 완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 15층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건물 높이가 42m 정도 되는데요. 40m로 가정을 하면 2분의 1 뛰면 20m를 떼야 되잖아요. 아까 도로 중심에 뛰는 게. 그것이 이제 10m만 뛰면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적률을 찾을 수 있는 간격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지을 때 동과 동 사이 거리를 완화해 준 겁니다. 동과 동 사이 뛰는 거리. 원래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한 동이 있고 그 다음에 뒷동이 한 동이 있다. 그럼 이 사이의 둘 거리는 높은 건축물, 낮은 건축물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뛰는 간격이 정해져 있는데 그 크기를 절반만큼 완화해 준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은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 공동이용시설 아까 얘기했던 큐티세트라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짓는 경우에는 용적률 산정에서 빼줍니다. 그러면 시설 만들기가 좋겠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거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표로 정리하면 사업구역 면적이 1만에서 2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바뀌니까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뭐냐면 좀 전에 세수가 한 200가구 정도 됐는데 2만으로 해주니까 한 450에서 500세대 아파트가 지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후도가 67에서 57%. 그 다음에 아파트 층고를 완화해 주십니다. 층고가 뭐냐면 원래 2종 10층은 10층 이하만 지을 수 있던 것을 평균 13층으로 올려주고요. 2종은 15층까지 지을 수 있던 것을 층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35층도 지을 수 있고 40층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완화가 있어요. 용적률 완화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무조건 용도적 상향은 1종에서 2종, 2종은 3종으로 한 단계를 무조건 올려준다고 얘기했죠. 뭐가 다 변경되면. 그래서 용적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땅에 지상에 100평이 있다라고 하면 지상에 200평 아파트를 지면 곱하기 2 하는 거죠. 100평 곱하기 2 하면 그게 용적률 200%예요. 그리고 용적률 300%라고 하면 내 땅에 100평이 있는데 곱하기 3을 해서 지상에 아파트를 300%를 짓는 것이, 세대를 짓는 것이 용적률 300% 뜻이에요. 그 표에서 보면 용적률을 200% 짓는 것보다는 300%를 짓는 게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일반 분양 물량이 늘 거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비기반시설 설치비를 관해서 지원을 주는 법률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대 지원 규모는 375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보면 이렇게 단지가 있어요. 이렇게 큰 단지가 있어서 모아타운을 그 전체적인 모아타운을 하는데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곳에서 커뮤니티 시설 하나 만든다든가 공원을 대규모로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수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분들한테 이 공원을 다 내놓고 요 밑에다가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뭘 만들고 도서관을 만들고 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시설에 해당돼서 그러한 복지 차원에서 그러한 시설들을 제공하자고 했을 때 이 구역에 모아타운 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있다면 이분들이 분담금을 내서는 이건 할 수 없다고 판정될 때 그럴 때는 국비에서 그 다음에 지방비에서 합쳐서 총 375억 원 범위 내에서 국고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모아타운을 하는 경우에는. 근데 이런 사업들이 모아타운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용어로 보면 정비기반시설은 도로라든가 공유주차장, 공원, 공동유형시설, 어린이집, 놀이터, 경로당, 도서관,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은 서울시 전체가 어느 구역은 무슨 시설이 좀 부족하다, 부족한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 기준에 맞춰서
여기에 건립되어지는 전체 세대수를 다 가지고 이 구역 내에서 부담 가능한 것은 구역 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요. 구역 내에서 부담하지 못할 만큼 종전의 소유자 수가 많다든가 이런 사업성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진 게 무아타운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10만 제곱미터 단위 개발 계획을 세운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림을 보면 어디 구역은 이렇게 몇 개지 모여서 자율주택을 하고 여기는 소규모 여가가 가까우니까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하고 여기는 종전에 재건축 단지였으니까 소규모 재건축 단지를 하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모아타운을 하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10만 단위 면적으로 기준을 하면 전체 지역을 다 모아타운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요건이 해당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전체 모아타운 구역을 만든다고 한다면 10만 제곱미터다라고 하면 구역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죠. 2만까지니까 이렇게 곱하기 2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역 특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10만 제곱미터 단위의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두면 향후에 이러한 것들을 건축 행위가 다 완성이 되고 난다고 한다면 이 구역이 깨끗한 도시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주성이 우수한 그런 단지가 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것들이 모아타운. 그럼 이제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4입주택 정비사업을 하면 2집, 3집, 4집, 5집이 모아서 있으니까 하나가 건물이 될 거고 가로주택을 하면 다른 건 다 없는데 이거 같은 하나가 단지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재건축도 하나가 단지만 있을 거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도 하나가 단지만 있을 거지만 모아타운을 하면 현재 있던 층수에서 일개 종을 상향해 주니까 1종 했던 건 2종 해주고 2종은 3종 해주니까 훨씬 더 높고 많은 용적률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대규모 아파트 타운으로 변화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것들이 모아타운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실제 실행을 해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서울시에서 이제 통합심의 이론을 하면서 아마 서울시에 지금 한 85개 정도의 모아타운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략적으로 한 60개 정도는 본 것 같아요. 모아타운 지정되고 관련 정도인데 그걸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아타운을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어떤 식이냐면 종전에 이렇게 종전에 가로주택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한 지역들이 많아요. 그런 지역들이 모아타운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하나 있던 것이 두 개 묶어지면 이 단지의 건립 세대수가 늘어나잖아요. 쉽게 얘기했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대단지가 되기를 원하는 게 가장 희망사항 일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전에 시행했던 구역이 1, 2, 3, 4, 5, 6, 7, 8 있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모아타운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에 뒤받쳐져 있는 관리기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정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제도에. 그리고 받으면 여기 있는 길들이 이걸 없애고 대신 이 길과 이 길을 큰 길로 만들자라고 정하는 것들이 관리계획이거든요. 관리계획인데 이렇게 해서 한 10개가 정도 시행했던 것이 실제 이제 서울시에 시민을 들어오면 당초 추진교육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냐라고 의원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답을 어떻게 하냐면 주민이 원하는 게 뭐예요? 2만씩 묶어서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물어봐요. 있다고 다 말씀하시잖아요. 시에서 정해주면, 어쩌면 위원회에서 정해주면 우리는 종전에 이렇게 추진 주체들이 묶어서 이렇게 하나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시잖아요. 대부분. 반대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추진하는 주체 쪽에서는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거기에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라든가 나중에 향후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의 가치라든가 그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이 뭐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시민을 그냥 냉정한 입장 그다음에 서울시 의원으로서 판단을 한다면 이렇게 합쳐지는 데 있어서 종전 추진제가 있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떤 협의 과정 중에 약간의 진통이 있겠지만 이렇게 묶어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결론을 내드리죠.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냐면 이렇게 따로따로 갔을 때는 용적률을 조금 낮춰줘요. 층수도 낮춰주고 다 합쳐서 오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안을 2개로 드릴 수도 있어요. 위원회에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도시가 발전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 쪽에서 결정을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합치고 있으면 합쳐지는데 시간이 얼마 필요해요? 한번 더 의견 물어보고 오세요. 이런 의견들도 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런 의견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게 아니고 이게 조각조각 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결정을 해주는데 이제껏 심의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쪼각쪼각 하겠다는 데는 많이 빛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용적률도 조금 주고 축수도 낮으니까. 대신 이렇게 통합해서 2만 단위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게 되면 중간에 있던 이런 길들을 다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라든가 그 다음에 구의 행정을 하고 계시는 그 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업이 이렇게 확장됐을 때 우리가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 재건축, 재개발, 정부비 사업을 하는 목적 자체는 뭐냐면 가운데 있는 길들이 수방도로도 없고 수방도로 잘 올 수 없고 만약에 수방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 주차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제 출동할 때 시간이 걸리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했던 구역들이 다 쪼각도 도로를 냈던 구역들이 이와 같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가운데 있는 길들을 모아서 이런 기간 도로처럼 만드는 길들을 확장할 수 있겠죠. 쉽게 보시죠. 그럼 향후에 아파트가 건립이 돼서 모아타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아파트로 건립했을 때 건립 가구 수가 증대하게 되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교통 수요가 발생하게 될 거고 그 교통 수요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시일각도로라든가 기간도로로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 폭을 계산을 해서 그 도로 폭만큼을 넓혀줘야만이 입주하고 난 뒤에 거주성을 빠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해서 도로 용도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걸 보면 구역이 확 줄었죠. 쉽게 얘기해서. 그럼 하나의 구역 단위가 커졌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이렇게 돼 있던 것들이 조각조각 있던 것들이 하나로 구역 단위로 끊어져서 전체 규모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아파트 단지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합쳤을 때 뭘 더 준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아파트 단지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됐다고 전제를 하게 되면 가로주택 모아타운을 해서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똑같이 완화해 주는 단계를 하나 더 완화해 주는 걸 건축 제안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건축법에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은 뭐냐면 시장 분수가 어떤 사업구역이 있다고 전제했을 때 이런 구역에서 앞집과 뒷집이 서로 일직권을 바라보지 않다는 거. 앞집과 뒷집이 일직권을 바라보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아파트 둥과 둥 사이 거리를 정할 때 건축법에서 정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디자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것을 있겠죠. 뭐냐면 이런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가 하나가 가로주택이고 이렇게가 하나가 가로주택이고 이게 하나가 가로주택이라고 한다면 가로주택과 가로주택 사이에 전국 방향 일조권을 적용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도 어쨌든 하나가 가로구역이 2만밖에 안 될 거고 이것도 2만밖에 안 되겠죠. 그럼 각각 건축법을 적용하면 가운데 도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조권을 적용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하나의 단지가 가운데만 B쪽에 올라가고 양 옆에는 15층밖에 못 짓겠죠.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이라는 하는 것은 뭐냐면 모아타운 구역에서 이렇게 하나의 구역을 정했다 하면 이 구역 간에는 서로 건축을 했을 때 이 집과 이 집이 서로 일조권을 바라보지 않게 하는 시특별건축구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특별건축구역이 적용되어 있는 건립되어 있는 일반 아파트 단지를 말씀드리면 저쪽에 올림픽대를 타고 나오면 아크로 리버 파크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죠. 저쪽에 반포동 쪽에 그 아파트를 보시면 이 보면 남쪽에 어떤 도로의 접합부는 좀 낮고 가운데는 삐죽삐죽 올라가 있죠. 그다음에 또 남쪽에 보면 거기 8층짜리도 있어요. 최고 높은 건 38층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파트를 지을 때 앞동과 이렇게 뒷동이 있다라고 하면 건축법은 어떻게 생긴다면 앞동과 뒷동을 가리지 않고 이 뒷동이 높아도 이 높은 건축물에서 여기까지 뛰는 거리를 떼야 돼요. 앞동이 낮다고 해도.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을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이게 남쪽 방향에 있다라고 하면 실제 해가 이렇게 돌아가서 동쪽에서 해가 떠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건물이 10층이다라고 하면 뒷동은 40층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 앞동에 있는 10층 높이만 뜨면 뒤쪽은 햇빛을 받을 수 있겠죠. 주택에서 건축성이 불편하지 않겠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건축적으로 활용을 해서 모아타운을 하는 구역 간에는 모아타운을 상호 시행하는 구역 간에는 서로 간에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단지가 하나의 단지처럼 구성이 되겠죠. 지하 주차장도 같이 구성해줄 거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특별건축구역에서 그렇게 이제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운영을 해서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단지가 전체적으로 될 수 있게 해주죠. 모아타운이 한 개 구역, 이게 두 개 구역이 있는데 여기 가운데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동은 요 동도 35층이고 요 동도 35층이거든요. 근데 이 동을 각각 중간에 있는 길에 대해서 일조권을 적용하게 되면 35층이 못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통합주차장을 설치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건축구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건축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모아타운을 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역을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조각조각 있던 것을 10개 구역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를 5개로 묶어주는 작업까지 하는 게 관리계획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던 길들은 없애고 요 가에 있는 길을 넓히고 중간에 있던 공원이 여기 하나 있었는데 이 공원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놓자 라고 정하는 것이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정해지면 요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짓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실행 단계에 가면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대부분 조합을 설립하시죠. 수립을 하고 조합이 설립이 되면 뭐 설계자, 정비업체, 뭐 시공자 이런 부분들 뽑아서 실제 건축계획을 세워가지고 서울시 심의를 받아요. 건축심의, 교통심의, 환경심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심의 절차를 실행 단계에서 통합심의를 운영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됐어요. 조합설립 인가를 하고 주민들이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 쭉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다고 서울시에서 표준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 표준안은 주민들이 희망하는 세대수를 반영해서 표준안을 만들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구역 하나의 땅이 있다. 이게 2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이 지역이 서울시에서 대략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 땅에 지어지는 아파트 세대수가 대략 몇 세대 될 것인가를 미리 예측을 합니다. 그 예측은 뭐냐면 서울시에 여러분 모아타운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정비사업이라든가 재건사업도 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지역에 25평짜리 몇 세대 정도 신청할 걸 보이고 30평짜리 몇 명 신청할 걸 보이고 40평짜리 몇 명이 신청할 거다고 하는 통계치를 가지고 있어요. 쭉 그동안 통계를 비교해보면 그 통계에 근거해서 대략적인 세수 계획을 출근합니다. 근데 이제 같은 용적률 300%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그 구역에 다 우리 25평만 짓자 라고 하면 같은 용적률 세수가 늘겠죠. 반대로 우리는 다 25평 안 짓고 다 50평짜리만 짓게 라고 하면 같은 용적률에서 숫자가 줄겠죠. 숫자가. 근데 그런 것들은 주민이 희망사항을 갖춰서 조합이 설립이 있고 나면 조합에서 이와 같은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칠 겁니다. 세수가 안 맞으니까. 근데 변경 절차를 거치게 되면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교통편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돼요. 왜냐면 이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시민들이 희망하는 건 세상 뭐 한 대, 두 대 차가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있었던 것들은 다 지상에 길에 배치했거나 1층에 삐뚤게 뛰어가고 그 밑에 몇 대 중복줄 두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그와 같은 주차 중복이라든가 지상에 주차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심의에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지하에 넣어야 되는데 지하에 넣으면 종전에 있던 세수는 되게 작았는데 새로 아파트를 2배, 3배 이상 지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엄청나게 늘겠죠. 그와 같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차량 소통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냐는 것들을 교통의 평가를 받고 그게 끝나고 나면 건축심의를 받고 건축심의가 끝나면 환경영향 평가라고 하는 걸 받고 교육영향 평가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학교가 지금 이런 있습니다. 이런 심의를 받고 난 뒤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정비 변경이 끝나고 이 교통영향 평가부터 환경영향 평가까지 받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1년 반쯤 걸렸어요. 근데 이 기간을 어떻게 하느냐? 조합이 설립되면 여기 있는 정비계획 변경, 건축, 교통, 환경, 교육 전체를 다 묶어서 통합심의로 한 방에 해준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 기간이 6개월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행정관서에서 이 모아타운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제도는 지금 현재는 관련 법률이 바뀌어서 재건축, 재개발법도 똑같이 통합심의 하는 걸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작년에. 올해 2월 19일 날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정비사업이 다 통합심의 하는 걸로 가고 있고요. 모아타운은 그보다 더 빠르게 통합심의 가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들을 단축시켜드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사업시행들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인허가 절차, 경관, 건축, 환경에 대한 것들을 통합해서 심의해줌으로써 약 1년 이상 기간이 단축됐죠. 전에는 1년 6개월 걸린 것을 다 묶어서 한 번에 6개월 해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성격이 일반 아파트하고 약간 다른 점은 하나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모아타운은 이렇게 됐을 때 이런 1600가구 되는 모아타운 단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나가 400개나 500개 정도가 4개 정도가 묶어져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 4개 정도 묶어있는 글을 결국은 중간에 이렇게 길이 한 번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들의 폭이 일반 재개발하는 것들은 이 길까지 다 패도를 해서 지을 수 있지만 여기 한 400세대나 500세대 다니고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길가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나 이 집뿐만 아니라 처음 윗집 사람들도 다니는 길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아타운을 할 때는 이런 생활가로라고 하는 이런 길가에 있는 집들은 가급적이면 15층을 좀 낮게 지어라. 처음부터 높게 지어버리면 사람들이 건설할 때 좀 답답함이 생기겠죠. 쉽게. 근데 건축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집을 지을 때 아까 말씀드린 15층까지는 높이 4분의 1만 뛰면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여기는 거의 안 뛰어도 바로 도로에서 거의 막 4, 5m만 뛰면 바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5층을 짓는 거고 그 다음 표에 가서 이거 같이 35층을 짓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건축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유형들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가로 순응형 이런 길에 대해서 생활가로 인근 주민들도 많이 다니니까 이 가로변은 조금 축출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관한 그래서 이제 건축협정, 통합개발관장, 그 다음에 기존 도로의 입지결정, 통합개발, 분할 정비구 용도, 공공교통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 도로의 중복 결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도로를 많이 패도해 줍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 있었는데 여기가 여기예요. 여기 약간 돌려놨습니다. 돌려놨는데 원래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있었죠. 요 길이 있었고 요 길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었는데 요 길, 이런 길 하나에 대해서는 각 단지를 같이 묶여서 주차장을 다 같이 팔 수 있게 요 도로를 중복 결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도로가 원래 이제 국가 소유로 되어 있으면 이 도로에 지하 주차장을 하나로 묶었을 때 나중에 준공 후에 이 도로 사용료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사용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반대로 이 도로 자체를 통째로 조합에 팔고요. 조합에 종료했던 도로와 바꾸거나 해서 조합을 팔아주고 다만 거꾸로 도로를 반대로 지정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 결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보면 이 도로나 이런 것들에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것들 관들이 밑에 지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지하에 1.5m 정도를 도로로 정하고 지상에 쳐다니고 뭐 이삿짐 다니고 사람들 다니는 한 10m쯤만 유지적으로 두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반대를 도로를 지정해놓고 이것을 하는 방법이 아니고 도로를 여러분 소유권으로 넘겨주고 반대로 지상 부분에 일정한 구간만큼을 도로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 1.5도부터 지상 10m를 도로로 지정했다는 그 구간만 건축을 안 하면 되겠죠. 그럼 나중에 입주하시고 난 뒤에 이 도로 사용으로 인해서 국가에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 도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 법률 규정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세심하게 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모아타운을 하면 종전에 내가 살고 있던 종에서 무조건 한 단계를 올려준다고 말씀드렸죠. 일종인 지역들은 대부분 그 층수가 4층, 6층까지 지을 수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지역을 한 단계 올려주면 15층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종인 지역은 대부분 7층이나 15층 정도 지을 수 있는 아파트였는데 그걸 3종으로 올려주니까 층수 제한이 없어졌겠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완화시켜주고 있는데 그럼 이런 완화를 시켜줄 때 기본적으로 하나를 종에서 다음 종을 올라서게 됐다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그냥 공짜로 다 완화시켜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분한테 이익이 너무 크게 되세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화되어 있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이 모아타운을 사업하지 않는 뒤쪽에 있는 사람들 길조권이나 이런 부분도 보호해줘야 할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이어야 되고 타당해야 돼서 이러한 구역을 용도지역을 상행할 때는 공짜로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공짜로 올려주지 않고 대신 뒷집이 피해보는 높이가 생기겠죠. 반대로 일조권도 전에는 2층짜리 3층짜리 집이 없었으면 집밖에 없었으면 내가 모아타운을 시행하지 않는 북쪽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고 한다면 답답함이 없었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제 모아타운이 35층으로 들어서면 뒤쪽에 단독주택에 살고 있던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해지겠죠. 앞쪽이 막힐 거고 햇빛도 전에 들어왔던 것보다 작게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산식은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다 정비사업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땅을 용도지역을 올리잖아요. 한 단계를 올리면 일정한 분만큼을 반드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땅이 100평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기부채나 밀에 따라서 용도지역에 따라 다른데 대략적으로 내 땅이 100평 있다고 한다면 10평은 내놓고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1종일 때, 2종일 때, 2종일 때, 3종, 2종일 있을 때 다 구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대략 그런 개념이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적률 체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기본 용적률이라 기준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기준 용적률이 생기고 이거는 뭐냐면 내가 원래부터 살고 있던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있어요. 규정이 되어 있어요. 1종은 150이고 2종은 뭐 200이고 이런 식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관한 것들을 일단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250% 갈 때는 절반을 일반 분양하시고 그 다음에 절반은 기부채나 민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250%까지 가는 거고요. 250이 올라가면 300%까지 집을 지을 수 있는데 300%까지 지을 때는 매입형 임대주택, 정부주단, 지방주단, 모아타운 내 정비 공동체 이런 것들을 설치에 따라서 용적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용적률을 그러면 이런 산식이 복잡하긴 한데 그럼 200% 받는 게 좋아, 250% 받는 게 좋아, 300% 받는 게 좋아를 답을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임대아파트를 짓든 뭘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뭐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을 짓거나 해서 서울시가 돈을 주고 사가는데 거기 주는 공사비는 표준형 건축비나 기본형 건축비 같은 요구가 다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고시하는 가격만큼을 하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평당 500만 원 정도 돈을 줘요. 사갈 때 500만 원 주는데 우리가 시공자를 선정해서 여러 개 공사를 할 때는 1000만 원도 들 수 있고 800만 원 든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 임대아파트를 서울시가 가져가는 가격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이 건설에 대한 줄 돈은 800만 원이나 1000만 원인데 그러면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손실이 나겠죠? 그러면 나머지 이 절반만큼을 일반 분양을 해줬으니까 일반 분양가에서 거꾸로 공사비를 빼면 되겠죠? 3천만 원에 분양할 수 있다라고 하면 3천만 원에서 여기 건설사에 주는 공사비 800만 원 원래 있었잖아요. 그거 빼고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물어주는 가격 300에서 500만 원을 빼면 나머지 가격이 추가 수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산식을 만들었을 때 시민들이 이걸 하고도 충분한 이익이 발생되게끔 개수가 설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가급적이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많이 받는 것이 사업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용적률을 확대해서 받는 것이 대부분 다 유리합니다. 이 정도 먼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마다 다 특징이 다르고 중간에 이 구역 안에 있었던 도로나 공원이 얼마였었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구역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이 산식 자체를 모두 다 똑같이 만들어져 있다. 어느 누가 이익 보고 어느 누가 손해보지 않게 산식을 만들고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주민이 일반 분양분을 추가 확대해서 추가 이익이 발생될 수 있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로 설명드린 정리해 볼게요. 말씀드리면 이런 모아타운을 할 때는 이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공공시설에 관한 것을 사업성 분석 계획을 해서 주민이 분담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게 모아타운의 특징입니다. 총액은 375억원까지 지정할 수 있고 국비에서 150억, 지방비에서 255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375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구역에 사업성이라든가 이걸 전체적으로 다 보면 통계를 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하주차장, 조공사랑 공원을 만든다든가 그렇다면 이런 기부채납 시설을 만들어서 도서관을 만든다든가 지역에 다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여건들을 파악을 해서 주민이 300%를 주면 이러한 비용을 주민이 스스로 분담하면 그 분담하는 숫자에 해당되는 만큼은 금액에 해당되는 만큼은 임대주택을 줄여줍니다. 주택에서 아까 5대5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임대주택을 줄여줄 수 있거든요. 임대주택을 줄여줘서 이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그 임대주택을 줄여줘도 사업이 되지 않을 때는 국비 지원을 해줘야 돼요. 주택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정확한 산식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어떤 지역은 이런 금액 단위가 한 200억 정도 지원되는 단위도 있고요. 어떤 구역은 150억, 100억 드는 단위도 있고 어떤 지역들은 이 구역 안에 좀 전에 살고 있었던
땅들에 대해서 종전에 기반시설을 많이 깔고 앉았을 수 있잖아요. 종전에 도로망이 훨씬 더 많았던죠. 이런 점들은 그 도로망을 주민이한테 팔지 않고 그것만 밖으로 꺼내와도 이러한 시설들을 만들 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지역들에 따라서 그 특징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세부적으로는 어쨌든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 통합시민위원회에서 취임도를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 정도만 할 수 있다. 이게 중간에 어떤 길들이 많으니까 길들을 시민한테 팔지 않고 중도 땅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가능하다. 이 지역은 300%까지 해주는데 임대주택을 원래 뭐 한 100가구 지었던 것을 50가구로 줄여주고 50가구로 일반 분양하게 해주면 추가 수입 생기니까 그 돈으로 이걸 해도 충분하다라고 객관적인 판단을 합니다. 모아둔 과정을 위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국고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다라고 해서 사업에 대한 것들은 조정할 수 있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모아타운 제도가 들고 난 뒤에 이제 그동안 쭉 했던 거 올해 3월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총 모아타운이 25개 자치구에서 처음에는 공모를 했어요. 처음에 공모를 해서 가급적이면 25개구에 한 개씩만 선정하자.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100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처음부터 100군데를 다 해주면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이 동시에 사업이 되게 되면 이사갈 곳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사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한 개 구에 하나씩만 선정하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처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청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정을 하면서도 그 구역별로, 구별로 안배하고, 그 다음에 그 주택 공급의 총량, 1년에 공급되는 총량이라든가 이런 정책에 따라서 일정한 규모 조치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25개 자치구에 약 85군데 정도가 현재 선정이 되어 있고, 지금은 좀 늘었습니다. 90개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관리계획 승인이 나서 조합을 설립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착공 단계까지 가 있는 모아타운들도 몇 개가 있고요,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구역들, 그 뒤에 선정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땅에서 중간에 있던 길들을 밖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원을 어디다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것, 그 다음에 통합심의 단계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와서 착공 단계에 있는 이런 단지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85개를 선정을 했어요. 이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 서울시의 이제 그 정비사업에 보면 도정법에서 정한 재건축, 재개발도 역시 신속통합기기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공모를 했잖아요. 공모한 것도 대략적으로 현재 한 100개가 조금 모자랍니다. 모아타운을 합치면 전체 200개가 좀 모자라는 정도 선정이 되어 있죠. 그 개발사업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구역대에 대한 것들은 이게 이제 신속통합계획도 과거에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했고요. 지금은 수시 모집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제 보면 지난주 목요일날 그 신속통합계획 재개발 모집했는데 2개 구역이 선정됐죠. 신문에 나온 것처럼 지난주 목요일날 했고, 이게 이제 모아타운도 그와 같이 주민들이 스스로 하겠다 동의서를 일정한 숫자를 가지고 와서 우리 모아타운 할게요라고 신청하는 구역에 한해서만 별도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모아타운에 대한 것들이 전체적인 구역의 총량이나 이것들은 개발 규모는 어느 정도 주택 정책에도 상당 부분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이나 소유자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만 하겠다라고 하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도가 변화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특히 이제 모아타운은 다른 정부사업인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정부사업은 역사도 유구하고 그동안 했던 과정들이 워낙 많은데, 이 모아타운은 어쨌든 이번에 처음 해보는 개념이잖아요. 대략적으로 2, 3년 전부터 처음 해보는 개념이라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처음에 만들 때는 가로주택이라고 해서 이만큼밖에 안 됐잖아요. 앞밖에. 그런데 그거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우리 그거 좀 치워줘 라고 하니까 이제 이 부분을 4만으로 이렇게 늘린 거죠. 2만으로 늘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와 같이 시민의 요구에 대응해서 제도를 자꾸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아타운 2.0, 2단계, 3단계 부분을 해서 규제 완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실현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신속하게 사업이 질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모아타운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냐면 자치구 공모 방식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자치구 공무 방식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 자치구 공무 방식이 하나 있고요. 무화주택 사업 수행령 확보를 해서 주민 제한 방식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현재 무화타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치구 모집이라고 하는 것과 주민 제한 방식의 차이점은 뭐냐면 무화타운을 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때의 동의율 차이가 있습니다. 동의율 차이가 있는데 이 자치구 공무 방식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30%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 주민 제한 방식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다른데 구역 면적의 50% 전체 소유자의 3분의 2죠. 3분의 2 맞죠? 주민 제한 방식이 3분의 2니까 60%. 그게 이제 3분의 2거나 60%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하게 그건 일단 확인해서 말미에 답을 핸드폰에 보면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스스로 제안하는 방법, 동의서를 걷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가는 방법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이제 자치구 공무 방식의 말씀을 드리면 공모 공고를 나오면 시민들이 요청을 하고 자치구에 사전검토해서 공모 신청서를 사전검토하고 서울시의 그 무화타운 선정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하게 되고요. 선정이 되고 나면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하는 걸 고시하죠. 신청 일자를 권리 산정 기준을 하고 권리 산정 기준이 고시가 되면 관리계획을 수립을 위한 업체를 서울시와 자치구 돈으로 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업체 선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과 설계 관련 부서를 만들어서 관리계획을 위반을 해줍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주민제한 방식은 주민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을 한다는 것은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초기안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서 단에다가 제시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이고 이게 주민 제안을 하게 되면 전문가 사전 요청을 거쳐서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회에서 통과를 하면 자문 결과를 통과해주고 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관리계획 수립은 주민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주민 스스로. 이거는 이제 비용을 서울시에서 해주는 거고 서울시하고 관련부에서 그 예산을 해주는 거고 여기 이게 주민 제안 방식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때 두 개의 과정 자체가 이게 빠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이제 주민 제한 방식을 하는 게 속도는 더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동의서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했죠. 이게 하나 빠른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게 추진이나 같이 추진해서 선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입찰 공고를 내고 이런 과정들이 거쳐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제 기본적인 것은 어떻게 하냐면 관에서 수립을 하는 자치구 공무 방식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건축 통합심의를 같이 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 주민제한 방식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축 통합심의 부분이 중간에 조합설립 인가가 된다고 한다면 통합심의를 같이 묶어서 할 수 있습니다. 건축 통합심의를 관리계획 수정 심의와 같이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으로 이게 이제 주민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의 진구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주민 속도가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까지 기간 자체가 이 무화타운 자치구 공무 대상에 해당돼서 선정됐을 때 여기 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간까지가 대충 한 1년 2,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전에 무화타운에 대한 주민 제안을 했을 때 동의서가 다 돼서 조합이 설립된다고 한다면 통합심의를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절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대부분의 지역들이 원하는 방식은 주민 제한 방식들을 많이 선정해서 가는 틀로 이게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틀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화타운이 이제 이와 같이 설립이 되면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걸 수립하게 되는데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뭐냐면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땅이 있었다라고 하면 무화타운이 이렇게 내조를 해서 1, 2, 3, 4 한다고 전제하게 되면 중간에 있는 길들을 다 없애줘야 아파트 단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길들 그러면 이 바깥쪽에 어느 길을 확장할 것인가라고 하는 도시 기반시설 같은 것들을 유치시키는 거. 그 다음에 가운데 공원이 있었다면 공원을 밖으로 빼줘야 이 아파트 단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느 지역으로 가게 하는 것들이 좋은가라고 하는 그런 기반시설에 관한 것들과 그 다음에 이런 땅에 아파트를 건립했을 때 과연 몇 세대의 선수를 매칭 좀 해주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주변의 여건, 경관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살펴봐서 거기에 해준 것들을 이걸 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서 주로 결정되는 것은 기반시설에 관한 거, 도로, 공원 이런 것들에 관한 거. 두 번째 거기에 대한 용적률을 몇 프로까지 줄 거냐. 그 다음에 수수료 몇 층까지 해줄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주요 결정사항이고요.
요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유역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모아타운 선정 방식에서 자치 공부 방식이 되면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서울시나 구청 돈으로 관리계획 수립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선정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 관련 서류를 만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높이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기반시를 어디로 확장하는 게 좋냐, 도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가 같은 서류를 만들어서 들어오면 전문가 사전 작업을 합니다. 전문가들 사전을 하고 거기서 위원회 심의 투표하면 그 다음에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그 수정 내용을 수정을 해서 제조 수립하면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정식으로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승인 요청이 되면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14일까지 거치고 끝나고 나면 심의나 통합심의를 하는데 수권동가위원회라고 해서 이 통합심의위원은 보통 한 25인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요즘 하고 있는데 25인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이 25인이 다 모여서 이거 심의를 하면 25인이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가 사전 자문을 할 때도 보통 서울시가 자치구와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여기 통합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 중에 사전 자문위원을 5명 정도로 추가로 선임을 해서 이분들이 여기 통합심의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앞에 사전 자문을 하면서 전체 의견들이나 진행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통합심의를 결정할 때 어떤 적이 혼란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게 되고, 이 통합심의위원회도 25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5명의 의견을 내게 되면 산으로 갈 수도 있겠죠. 주계획에서.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있는 전문가 자문 들어왔던 사람들, 그 다음에 통합심의위원 중에 5명 내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권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보게 되면 보다 신속하게 결정해 줄 수 있겠죠. 좀 전에 자문하면서 같이 봤던 것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 결정이 되면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고, 승인이 나면 관부에 고시하게 되고, 그렇게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게 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같이 이제 모아타운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 심의 절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또 이제 그 뒤에 시민들이 요구사항들이 많아요. 모아타운을 처음 해보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 2.0 추진계, 모아타운 추진 단계 2단계, 3단계, 그 다음에 그동안 쭉 추진했던 경과 이런 식으로 자꾸 진화해서 국민과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같이 많이 반영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이 모아타운이 뭐냐면 기존에 했던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그 뭐 시공자 선정, 뭐 관리 처분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그동안 했던 걸 보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뭐 이 정도 걸리는 것은 기본이고, 그래서 이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켜서 재건축을 해주자, 모아타운을 해주자라고 하는 게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서울시에서 약 1000가구 정도 되는 단지의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얼마 걸리는지를 공식적으로 숫자로 한번 적어달라고 저한테 한번 의견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자문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어떤 재건축 사업을 하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이사회 대의원이 있잖아요. 이사회 할 때도 7일 이후에 이사회 열 수 있게 공부해야 되고, 대의원회는 15일 있다 하는 거고요. 총회도 15일 있다 하잖아요. 그럼 사전에 이제 대의원 내에서 안걸 이사회도 걸쳐서 대의원이 가고, 대의원에서 결정된 내용을 다시 또 구청에 승인을 받아 하는 절차를 쭉 거치니까 9.9년이 나오더라고요. 관에서 모든 것을 다 프리패스하게 한 번에 다 해줬을 때 9.9년이 나오더라고요. 시작해서 재건축 천다고 하면 재건축. 재개발보다 훨씬 간단하죠. 9.9년이 나오던데, 그런 기간들이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이나 이걸 통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개념들이 뭐냐면, 이런 계획안을 만들 때 계획안을 제출하는 입장 쪽에서는 향후에 심의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깎일 걸 생각해서 법이 적용한 한도 내에서 가장 많이 신청을 하죠. 높이도 가장 높이 신청하고. 근데 그런 조율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뭐 재건축 천가구 하면 한 15년을 걸리더라고요. 쉽게 15년 정도 걸려요. 이게 정상적으로 모든 게 다 아까 말씀드린 이사회 대의원이 하는 날짜까지 다 정해서 가면 9.9년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다 하게 되면 1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19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절반으로 줄여주자고 해서 이 모아타운은 관리처분 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죠. 사업시 인가를 받으면 동시에 할 수 있죠. 이런 것 같이 제도 보완을 한 건데, 이러한 제도 보완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강동구청을 통하든 뭐든 간에 의견을 내시든가 하면 그러한 내용들이 자꾸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때 이제 제도가 바뀐 것들을 하나 설명드려볼게요. 이제 이 설명드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을 하게 되면 뭐 처음 모아타운 발표를 처음 했을 때 하는 구역이 있고 반대로 어떤 구역은 2.0년 단계 좀 지나고 난 뒤에 제도가 개선되고 난 뒤에 하고 있고 어떤 구역은 70법을 적용하는 모아타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되게 헷갈려 하세요. 우리 구역은 이렇게 했는데 저기는 아니라니 말도 안 돼 일같이 서로 다툼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생겨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했고 이러한 내용들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면 자세하게 사실 내용들이 있거든요. 다만 그거를 시민들이 보시고 이 말들을 조그마한 컴퓨터 화면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과정들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이제 사업 활성화 시행 방법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최초에는 없었고 지금은 이제 코디네이터 지원 제도라고 해서 보통 이제 그 구에서 코디네이터를 선정을 해서 정비 사업에 관계한다. 소규모 정비 사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코디네이터를 정해서 결정을 내고 그 구역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그 시민들이 오셔서 보면 상담해드리는 거, 물어보는 것들을 답해주는 코디네이터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이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을 하면 뭐냐면 주민들 간에 좀 전에 말씀드린 모아타운 처음 했던 거, 중간에 했던 거, 지금 신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갈등이라든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해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간에 이제 갈등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 이제 정보의 부족과 그 다음에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내용들이 약간의 차이가 생김으로써 갈등이 생기는데 그래서 주민 소통과 갈등 협의 조정을 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아타운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궁금한 거 있으면 설명을 해드리고 정비사하고 시행 방식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소규모 조합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구역이 있다고 한다면 조각조각해서 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2만으로 하면 운영비가 줄잖아요. 주기에 비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떤 서울시나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게 다 합쳐서 하면 용적이 좀 더 줄게 출수도 더 줄게라고 할 수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소규모 조합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일단 그렇게 시행을 하지 않든 간에 최종적인 결정은 주민이 하는 것이니까 주민한테 그러한 내용을 안내를 해서 주민들이 협의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드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아타운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뭐냐면 모아타운 구역으로 선정됐을 때 권리 산정일이 지정이 되거나 주민 제안을 했을 때 주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와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동의서를 받는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빌라업자라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람들어서 그 모아타운 신청한다 하더라도 그게 새집을 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같은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아타운 선지정 방식이라고 하는 걸 도입을 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 모아타운을 주민 제안을 할 때 이런 도서를 이렇게 집을 짓겠다라고 해서 관련 서류를 만들면 도서의 양이 한 200장 정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만들지 말고 이 구역에 해당되는 모아타운 하겠다는 주민의 후보만 모아서 동의서 같으면 모아서 도면 자체는 20장만 내면 돼 라고 하는 것들로 내주면 약식으로 서울시 사전자문위원회를 열어서 모아타운 선지정 방식을 먼저 선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 산정일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신축 제한 같은 걸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로 인해서 모아타운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아타운 그 법적 기준인데, 과거에는 모아타운을 할 때 기본적으로 3개 이상 있으면 안 되고, 3개 이상 되고, 2개 이상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었어요. 모아타운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 모아타운에 대한 동의서의 개수와 그 다음에 이 취소 면적 기준에 관한 것들도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전에는 10만 제곱미터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은 단일 구역으로서도 일정한 면적이 되면 모아타운에 관한 것들을 지정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놨습니다. 그때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그 제도를 도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모아타운 선지정 방식 도입의 개념과 비슷한데 투기 세력이 들어가서 그 지역에 분할하거나 조합원 수가 극대하게 어느 날 갑자기 늘어나서
조합원들이 전체 선량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방법들도 현재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면 주민 간 갈등을 해소를 해서 공모 방식을 개선했는데 기간제 공모에서 수시 공모를 바꿨고요. 이 법적기는 조합 예정지 세개 소장 각 동인 30% 이상 모아타운 면적 5만 제곱미터만 해도 자치구 공모에 할 수 있게끔 제대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전문 인력을 코디네이터 파견하고 관리계획 수립 중 활동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관리계획 예정이나 유흥비의 활동비 지원을 포함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해서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모아타운 하시겠다고 하면 공문을 해도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관점의 조합설립 지원을 위해서 주민 제한 방식이 확대가 됐었어요. 과거에는 2개 조합만 만드는데 단일 조합까지 확대를 했고 사업 시행 예정비 각각의 동의 3분의 2가 만드는 3분의 2. 그다음에 토지 면적이 50%가 있습니다. 50% 하나가 있고 사업 시행 면적은 1만에서 2만 미만도 모아타운에 신청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작은 규모, 이 구역의 특징에 따라서 10만까지 기본적으로 투입했던 것을 주민 제한하는 경우에는 면적 기준을 줄여놨죠.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조합 전립 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모아타운 내 조합사업들 통합, 조합 임원 취소와 사업장 등에 따른 업무 추진 및 적정 사항의 설정들을 이미 제시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이게 이제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사항은 조합 운영 절감이라든가 통합에 관한 것은 권장사항이에요. 이것은 조합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된다고 보십니다. 그 다음에 저층이었던 곳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저층 주거지 정관 개설을 위한 무아주택 디자인 강화라고 하는 것들이 생겼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문에 많이 본 것처럼 남산 고도제한, 북한산 고도제한 이런 걸 완화한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잖아요. 신문에 나왔죠. 그런 구역들이 생기게 됨으로써 그런 구역들이 실제 모아타운에 선정된 구역도 있거든요. 그런 구역들을 인해서 이종 일반주가 축소시 않게 됐고 개별 모아타운 주택 수립 시 1만 제곱미터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특별건축 제도를 운영해서 상호간의 일조권을 받지 않게 함으로써 건축을 자유롭게 되는 것을 진행하게 됐고 그다음에 무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때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수행하고 있는 요역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서울시가 공공건축가를 파견을 해서 디자인이나 건축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부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추가로 있습니다. 모아타운 주민 제한 방식에서는 단계별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마련해서 어떻게 되냐면 현행 자문 및 제한 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었던 것을 개선을 어떻게 했냐면 토지 등 면적은 소유자 50% 이상인데 제한 시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면 이제는 주민 제한을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주민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열망 자체가 마음 자체가 모아타운 시행력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러한 수치들의 종류의 3분의 2에서 60% 해주면 2분을 축소하고 이게 이제 작년 12월 달에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토지보호에 대한 조례가 바뀌어서 현재는 소유자 수 60% 이상과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게 토지 면적의 3분의 2를 하다 보니까 뭐냐면 모아타운에서 빌라나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분들이 많으신데 토지 면적의 3분의 2를 하면 사실상 공유율이 80%를 초과해야만이 사실상 맞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 토지 면적이 2분의 1로 완화시켜줍니다. 이 주민 제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을 더 많이 열어드립니다. 그래서 주민 제한은 관리계획 수립 범위를 자문 요청을 하면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을 하고 이때는 토지 소유자 50%의 동의를 하면 이거 하는데 이 50% 이상은 토지 면적의 2분의 1로 같이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문가 자문을 요청을 하면 자치구에 서울시에 신청하면 서울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데 적정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선들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주민이 제안했을 때의 단점은 뭐냐면 구역의 범위가 이렇게 반듯한 게 좋은데 주민이 동의서가 안 나오니까 삐뚤삐뚤 가지고 있을 때 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을 때 이 삐뚤삐뚤 가져온 것들을 동의서만 맞춰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요 구역계를 이렇게라도 반듯이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듯이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 자정을 통해서 사전장을 통해서 관리구역의 설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바로 권리산정인을 고시를 하고 허가 제한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구마다 다른데 여기에서 권리산정 기준과 건축 허가 제한이 걸리면 이때부터 연건을 부여해서 조합설의 동의를 받게 하는 자치구도 있고요. 이게 이제 관리구역 수립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 권리산정인 기준이 고시가 되고 건축 허가 제한이 되면서 이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가능한 지역이다 판단 났을 때부터 연관을 부여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구역의 범위가 누가 봐도 똑 떨어지게 가지고 온 안들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동의서 때문에 이렇게 삐뚤삐뚤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구역들은 그때그때의 현재적인 상황들을 행정관청에 판단을 해서 실제 실행 가능성 있는 범위를 정해서 연관을 부여하거든요. 근데 그런 구역들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1차 전문가 사장을 받고 그 사전자문을 받고 난 뒤에 정식 통합심의를 들어오니까 1차 사전 자문을 받고 난 뒤에 연번을 부여할 수도 있겠죠. 그것들은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판단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들을 찾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권리산정일이 고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관리계획을 주민이 수립을 해서 얘기했던 이런 비용 분담에 관한 것은 주민이 분담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제한 할 때는. 공모했을 때는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서울시와 자치구에도 분담을 해드리고요. 주민 부담이 스스로 분담을 해서 관리계획 수립해서 신청을 해두면 관리계획 주민 제한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서울시의 인허가 절차를 똑같이 관리계획 지역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다만 주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구역을 지정하는데 대략 한 1년 2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간 안에 조합이 설립이 되면 통합심의를 건축통합심의, 건축교통통합심의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편의를 위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민들이 모아타운 하겠다고 해서 이미 동의서를 면적이 2분의 1을 받으면 사실상 저희가 예상했을 때 계략적으로 70% 이상의 동의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는 면적을 낮추지 않으니까 이 비단은 땅이 적고 단독주택 면적이 클 거잖아요. 그걸 감안을 하면 그 수치적인 것들이 실제 조합설의 인가를 받았다는 건 80% 동의를 받은 거잖아요. 그 같은 것들이 되면 실제로 주민이 실행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행정관청에서 인허가라든가 통합심 이런 것들을 묶어서 도와드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추진 정책을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저축 주거지 경관개선의 양질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나온 정책입니다. 말씀드린 게 구릉지에 할 수 있는 기준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경관지구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강동구는 해당 없으니까 설명을 좀 넘어갈까요? 아니면 원론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북한산 자르겠다라고 하면 1종 일반주거지나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층수 제한이 있는 것들도 자연경관지에 해당되면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6층 정도밖에 못 짓거든요. 근데 그 지금 6층을 지어서 모아타운이나 이걸 만든다 하더라도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주택이. 근데 그런 지역들에 대한 것은 높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곳은 28m까지, 어떤 곳은 40m까지 완화해 줄 수 있는데 그 완화해 줄 때 이거에 대한 것들을 할 때 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전체적인 공간을 이걸 봐서 종합적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역들은 뭐냐면 그 구역 면적이라든가 이런 법원 쪽에서 보면 여러분처럼 예를 들어 이게 강동구처럼 어떤 평지의 사업을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런 사업장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은 건축계획이라든가 경관계획을 얼마에 따느냐에 따라서 용적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사업성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관에서 상당 부분 지원을 해줘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재개발구역을 실속통합계획을 선정하면서 어떤 제도가 하나 있냐면 조건부로 선정해주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후암동 엊그제 선정된 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남산자락에 있어서 높이를 일정한 높이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자락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어떤 구역들은 사업 타당성 검토 구역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 구역의 어떤 구역을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선정을 해주는데 이 구역이 어떤 학교에 의해서 높이 제한을 받고 있거나 문화재에서 높이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 지역을 지역적인 현황으로 보면 신통에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해줘야 되는 재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규제를 받은 내용을 건축 계획을 반영을 하면 지어지는 용적률과 세수가 다른 지역보다 작겠죠. 일반적인 것보다.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사업성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도면을 그려서 사업성을 분석해서 그 구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내 분담금이 이만큼 됩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사업은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해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와 같이 똑같이 모아타운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관지구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관공도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대상일 걸로 보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사업의 구역이 그 소규모 관리법이 이 면적 자체를 2만에서 4만으로 키우는 법률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통과된 내용은 뭐냐면 이거는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안 되고요. SH나 LH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를 해서 공동사업 시행 시에 구역을 확대하는 법률을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들을 현재 실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1000가구 정도 지었다 보니까 이때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되죠. 이 모아타운도 마찬가지 권리 산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투기 차단을 위한 건축 허가 및 착공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뜻은 뭐냐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모아타운을 한다고 하니까 빌라업자가 새로 집을 지어서 여기 지분 쪼개나 한다든가 뭐 다가구 주택의 지분을 쪼개가지고 다세집도 변화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당초에 이 구역을 모아타운 선정했을 당시에 이 구역 안에 사람들이 이 세대주가 이만큼 됐었는데 여기 구역을 지분 쪼개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세수가 확 늘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생각했던 규모의 건립계획에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담 정도, 그게 적어도 그게 정되지 않으면 국부에서 일부를 보충해 주는데 그걸로도 사업 실행이 불가능해지겠죠. 그다음에 투기 세력에 대해서 되게 이익을 많이 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분 쪼개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투기 수요 작다는 건축 허가 제한과 착공 제한을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요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대부분 지역들은 이미 모아타운 선정되어 있거나, 그 한일 구역들은 대부분 이런 내용들을 이미 업자들도 다 알고 있어서 지금은 하지 않더라고요. 하게 되면 그 아파트를 못 받는다는 걸 알게 될 거니까. 허가 제한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 제도가 되게 완화되어 있고, 주민이 분담해야 할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살짝 없게 되는 게 모아타운 제도예요. 흔히 얘기하는 정비사업을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했을 때 서울시 전체에 평균적으로 가는 지분율이라고 하는 거 있죠. 비대율이라고 하는 것들이 통계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가 몇 %라고 공개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할 때 이 모아타운은 건립하는 세대수 자체가 어쨌든 정비사업을 통해서 통하는 재개발 재건축 세수가 작은데, 이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사업성이 보장돼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치가 몇 프로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어쨌든 일반 정비 사업에 대해서 계산상에 이 모아타운이나 가구주택 사업이 비례율이 더 높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아타운은 일반 정비 사업에서는 기부 체납이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모아타운에서는 의무적으로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규정 자체가 없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국고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재개발 사업은 없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비례율이 높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일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는, 재건축 사업에서는 세입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재개발 사업 때는 세입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두 가지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거이전비라고 하는 거. 쉽게 한 집이 3명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 계약 1인당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곱하기 3을 해서 1,500만 원 정도 주는 주거이전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살고 있던 사람은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세입자 보상,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상가에 대해서는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세입자에 대해서
그 표현인데, 이 정비 사업은 모아타운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없어졌냐면 거기 세입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수립하는 기준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순서를 어떻게 했냐면, 정비 사업에서 재개발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세입자 보호 대책이 있었는데, 재건축에서는 세입자 보상 대책이 없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반 공동주택에서는 집주인이 알아서 내보내는 거고요. 전세 세입자를 알아서 내보내는 거고,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재건축에서는 용적률을 5%를 더 주면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 세입자 보호 대책을 하는 금액을 보다 주거의존비를 주거나, 그 다음에 상가의 영업손실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금액이 통계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재건축 중 단독주택 재건축에는 용적률을 5%를 더 주면 세입자 보상 대책을 할 수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제도를 도입했고, 이번에 이제 모아타운에도 똑같이 통합 심의를 하면서 세입자 현황을 파악을 해서 대략적인 손실 보상금만큼을 용적률로 추가 완화해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해서 이게 이제 모아타운에도 보면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도 집주인에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은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시행하는 제도다 보니까 시행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면서 사업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계획 용적률을 몇 프로 줘야 되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것은 언제 단계에 하냐면, 세입자 통합심의를 할 때 이거 분석을 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하면, 그 전에 이사가 버린 세입자는 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시행 인가 당시에 구체적인 손실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고, 아파트 분양을 하면 분양 수익금이 얼마 정도 계산이 되겠죠. 분양 금액이면. 그러면 그 금액과 용적률을 몇 프로 줘야 되는지를 확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고시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아타운을 하면서 어떤 그 시민들이 고민했던 게, 어떤 집에 세입자 둘 있고 어떤 집에 셋 있고 단독주택에 내 집이 있는데 그 금액들이 각기 다른 것을 내 스스로 보상을 해야 되면 방법이 없고 내가 주저앉을 수도 있잖아요. 주객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문제점을 보완해주게끔 바꾸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이 용적률을 최종 확정합니다. 근데 저희가 통계로 해보니까, 서울시 시민 하면서 쭉 통계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구역이 땅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큰 구역은 세입자가 그만큼 많을 거고 작은 구역은 세입자가 그만큼 적겠죠. 그 통계를 보면 대략적으로 용적률 5% 정도를 더 주면 이러한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치에서 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어쨌든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통합심의 단계에서 세입자 가압과 손실보상금을 결정을 한번 보고, 최종적인 것을 사업시행 인가에서 한번 더 보니까 그러면 안정적으로 수치를 적용할 수 있겠죠. 이런 제도를 추가 보완했습니다. 이제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은 지금 이제 그 모아타운 선정한 게 85개가 3월달까지 선정이 됐고, 지금까지 된 걸 보면 100회소 정도 지정이 됐는데, 그렇게 정도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모아타운 현장 지원단을 파견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서울시 모아타운 심의위원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제일 많은 곳에 저를 파견을 시켰는데, 강남구 일원동에 모아타운 포인트를 들었어요. 거기는 정말로 세죠. 쉽게 얘기해서 찬성파 반대파가 엄청 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 쪽에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초기에는 이제 강동구도 똑같이 아마 그렇게 우리 그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낮을 통째로 빼가지고 오후 1시부터 1시 반부터 6시 퇴근 전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정한 날을 공지해서 시민들한테 모아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은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답변을 하고요. 그다음에 답변을 하지, 코디네이터가 답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와 같은 내용들을 관할 구청에 이런 질문이 왔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해서 거기에 답변을 추가받아서 다음번에 안내해드리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계속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모아타운이 과거에는 이제 그 선정되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되게 됐죠.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는데, 이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어떤 사람은 모아타운을 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 또 어떤 집은 모아타운을 안 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 또 모아타운을 해서 실제 집 지은 것도 몇 개 없으니까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본인의 의사는 무조건 낼 수 있는 겁니다. 낼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법률적인 효력은 동의서를 얼마큼 냈느냐로 표시하는 거죠. 다시 그래서 이렇게 되고, 지금 이제 현재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생긴 게 그뭐 모아타운 최종안이라고 보면 이제 공동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2만에서 4만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SH나 LH가 참여해서 공동 시행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현재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아직은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 제한 방식, 현장 지역 코디네이터는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저희가 기록을 하려다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과거에는 모아타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 기준이 없었었어요. 모아타운이 그 전에 이제 처음에 제도를 만들면서 처음부터 제도 만들면서 해상 규정을 먼저 두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었고, 그런 의견들이 전문가 의견들이 있었었고, 최종적으로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그 BTB 소규모 관련 법률에 해제에 대한 규정이 없었었어요. 일반 정비 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그냥 보겠습니다. 그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냐면, 이게 이제 그 묵법 자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아웃라인만 정했고, 세부적인 수치들이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준은 이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구역이 있잖아요. 한 구역이 있으면 반대 동의서가 25% 이상, 반대가 25% 이상이면 해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역 면적으로 봤을 때 전체 구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구역이 하나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전체 구역 면적의 3분의 1이 25%. 이게 25%를 둔 이유는 뭐냐면, 일반 정비 사업에도 마찬가지지만 조합설립 인가를 하려면 일반 정비 사업은 75%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 모아타운은 가로주택 사업을 변형해서 크기를 확장해 준 것이니까 80% 현재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반대가 25% 나오면 조합설립이 되지 않잖아요. 숫자가. 그런데 그 반대 논리로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25%. 그 다음에 구역 면적의 3분의 1인데, 3분의 1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그 모아타운 선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50% 동의가 필요하지만, 주민제를 하는 게 필요하지만, 모아타운 조합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 면적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소유자가 80%예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3분의 2에서 반대하는 쪽이 3분의 1을 넘으면 3분의 2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고, 그 맨 마지막에는 그게 되어 있죠. 지방자치단체, 자치구죠, 자치구. 우리 같은 강동구에서 구역의 현황이나 이걸 봤을 때, 수준의 주택 동향 이걸 봤을 때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님이 직권으로 그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설명드릴 그런 내용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강의드릴 부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